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이 메가시티 구축과 연계돼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북이 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경쟁에서도 소외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 규제를 완화하면서 산업단지 분양률이 크게 오르는 등 2단계 사업에 탄력이 기대됩니다. 가족행사 모임과 외국인 일상 모임, 노래방 관련 등 전북 지역 코로나19 산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일상복귀 전 자발적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계는 물론 법조계까지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22명 늘었습니다.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90만 900여 명입니다. 100일 잔치 위에 모인 일가족이 확진되는 등 산발적 감염이 이어진 가운데 방역당국은 지난 광복절 연휴가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자발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가족 모임 참석을 위해 서울에서 전주를 찾은 20대. 이 20대를 비롯해 지난 14일 아기 100일 잔치에 참석한 일가족 7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0일을 맞은 영아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 모 노래방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1명의 감염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재난 문자로 이렇게 도민들께 안내를 드렸는데요. 24명이 자가격리로 관리가 되고 이와 관련해서 총 검사자는 50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무주 외국인 일상 모임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외국인 4명이 확진되는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광복절 연휴 등 휴가철 잦은 만남과 이동으로 코로나19가 직장과 학교 등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휴가 복귀자 등은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양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새롭게 증상이 발생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진단검사 받으실 수 있도록. 한편 만 18살에서 49살 대상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는 대상자 41만여 명 가운데 20여만 명, 50% 이상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을 빚은 미국 모더나사가 8월과 9월 물량을 확대하고 9월 백신 공급 일정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자 보건소 직원의 33%가 우울 위험군으로 분류됐다는 정부 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더나 측이 8월에서 9월 백신 물량을 계획보다 확대하고 9월 백신 공급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백신 물량과 공급 일정은 이번 주까지 통보받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게 될 모더나 백신 물량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999만여 명으로 정부의 계획대로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선 2달 반 동안 2,600만 명 이상이 추가 접종해야 합니다. 9월 초까지 이 공급량이나 공급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또 목표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보건소 직원의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복지부가 전국 17개 보건소 직원을 조사한 결과 33%가 우울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해 8월 조사 당시 15%로 나타난 것보다 2배 넘게 급등한 것이며 18%로 집계된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안과 우울 등을 겪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상담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수당 평균 9명의 한시 인력을 파견하고 감염병 대응 수당 등을 신설해 추가 수당도 지원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73명으로 6주 연속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만 44만 명 넘는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했고 18만여 명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오늘 아침 8시 안내문자 발송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영업 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 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합니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를 6주 이상 이행한 경우는 최대 2천만 원, 영업시간 제한이 13주 이상이었다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 비해 지난해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업종은 매출액과 감소율에 따라 4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이번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했다면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구분돼 첫날인 오늘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오늘, 짝수면 내일 신청하고 모레부턴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모두 44만 2천여 명입니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18만 8천 명에 대해 지급을 완료했으며 오늘 밤까지 1조 원 넘게 지급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8시 반쯤에 서류를 접수를 한 것 같아요. 11시 40분쯤 입금이 바로 됐습니다. 250만 원, 8천만 원 미만이어서 반기별 매출 감소 기준이 확대돼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됐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람들은 2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분류돼 오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추가 국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한 사람에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4만 4천여 명이 지원금을 받습니다. 다달이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계좌로 오는 24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현금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 계좌 정보가 없는 대상자는 주민센터에 오는 2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면 다음 달 1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이 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구축과 맞물려 추진될 전망입니다. 당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광역철도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전북으로선 경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정부가 선정한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은 모두 5곳.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새로 반영된 11개 사업 가운데 권역별로 1개씩 선정한 건데 곧바로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게 됩니다. 선도 사업의 핵심은 수도권 쏠림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 구축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부울경이나 광주, 전남 등 광역권 내 이동 시간을 단축해 단일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드는 게 메가시티 조성의 기초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강역권 내에서 주요 거점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사업 2건만 반영된 전라북도.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와 동서 화합 등을 명분 삼아 전주와 경북 김천 간 철도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목표지만 메가시티와 철도망이 맞물리면서 소외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자체 주도로 협력을 이끌며 메가시티 조성에 나선 권역은 모두 이번 광역철도 선도 사업에 선정돼 사실상 비수도권 가운데 전북만 빠진 셈이 됐습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광역철도가 아닌 일반 철도를 추진한 전라북도에 대응해 다른 권역과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됐습니다. 광역시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도의 메가시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묶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초광역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용역을 지금 맡겨놓은 상태죠. 대권 후보들도 저마다 메가시티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전북이 외딴 섬으로 남지 않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평가 가결과를 통보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11개 대학이 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일반대는 예수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호원대 등 6곳이고 전문대는 군산간호대, 군장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주비전대 등 5곳입니다.
미선정대학은 군산대와 한일장신대, 전주기전대 등 3곳으로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최종 결과가 확정됩니다. 지난달 정부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국내 식품기업들이 잇따라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지부진했던 산단 분양률도 오르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국내에 처음으로 조성된 식품 전문 산업단지,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이른바 글로벌 식품존입니다. 외국 기업 투자를 위해 예비로 마련해 둔 곳인데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국내 냉동식품 전문 회사와 건강기능식품 생산업체 등이 잇따라 글로벌 식품존 3만 3천 제곱미터에 810여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정부에서 국내 기업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자 전체 부지의 절반가량이 분양됐습니다. 폭넓은 국가의 지원과 또 저희가 겨냥을 하는 거가 세계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하고의 서로 이제 이런 R&D 부분이 맞다 보니까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외국인 투자 지역을 제외한 글로벌 식품존 내 남은 부지도 조만간 분양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상장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의 90%까지 우리 클러스터에 오는 걸로. 국내 기업의 이딴 투자로 지지부진했던 국가식품 클러스터 분양률도 60%를 넘어섰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은 산단 분양이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외연 확장을 위한 2단계 사업 추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지난해 댐 하류에서 난 홍수 원인이 사실상 인재로 밝혀지면서 물난리 1년 만에 주민들이 손해배상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선 남원과 순창, 무주, 진안, 임실에서 주민 2천여 명이 790억 원대 피해액을 청구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A4용지 크기 16상자에 차곡히 나눠 담은 문서. 지난해 섬진강 제방이 무너져 생긴 주민 피해를 일일이 따져본 손해사정서입니다. 남원시 주민 1227명이 홍수 피해 5,100여 건의 배상을 요청하는 환경분쟁 조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청구액은 586억 6천만 원, 청구 대상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입니다. 함께 수해를 입은 순창군 주민은 105억 6천만 원, 무주 79억 3천만 원, 진안과 임실 주민도 각각 13억 원과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분쟁 조정의 관건은 자연재해 요인을 어느 정도로 보고 주민 청구액에서 깎을지입니다. 그러나 청구한 돈 모두를 받아야 한다는 게 피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위험이나 자연적 조건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은 그러한 자연력 기여분은 사실 손해배상 책임이나 범위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분쟁 조정의 법정 처리 기한은 9개월. 하지만 주민들은 늦어도 올해 안에 배상이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추석 안에 또 빠르면은 어쨌든 늦더라도 올 안에 현업에 복구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앞으로 조사를 거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을 조정안을 주민과 정부 측 양쪽이 모두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KBS 뉴스 우정현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할 3차 기후변화 대책 사업이 올해 말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전북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맡고 있는 용역이 올해 말에 마무리되며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능력 분석, 중점 추진 분야, 사업별, 연차별 시행 계획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차 계획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전라북도 구축을 목표로 재난 물관리, 농업, 건강, 산림 생태계, 해양 등 5개 분야 38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내일로 예정했던 후보들 토론회를 놓고 당내 갈등 양상을 보였던 국민의힘이 일단 내일 일정은 취소하고 다음 주 토론회도 비전 발표회 형식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4차 TV 토론회를 진행한 민주당 대선 후보들 사이에선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반발로 논란이 됐던 내일 토론회를 결국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25일로 잡아놨던 일정도 후보들의 토론회가 아닌 정책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일정 진행을 주장해온 이준석 대표로서는 체면을 구긴 셈이 됐습니다. 26일 출범하기로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서병수 의원을 선임하려는 이 대표의 계획도 지도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오늘은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 대표에게서 윤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 당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과 민간 일자리 창출 등 7대 과제를 제시한 홍 의원은 경쟁자인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을 향해선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4차 TV토론회에선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이 후보가 황교익 씨를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한 일을 두고 정세균 후보는 보훈 인사가 아니냐고 따졌는데 이재명 후보는 능력을 보고 결정한 인사라고 답했습니다.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이낙연 후보가 그 돈이면 자영업자와 결시가동을 도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후보는 상위소득자를 제외하는 건 차별과 배제라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기간에 정세균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이환주 남원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남원, 임실, 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 시장은 지난달 초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선거인단에 등록하라고 권유하고 SNS 단체 대화방인 정세균 응원방에 문자 발송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를 남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중 하나인 현대 아이오닉5가 자동차 안전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테슬라 모델3는 보행자 안전성이 비교적 낮게 평가돼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은 올해 자동차 안전평가 대상인 11개 차종 가운데 전기차 2종의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들 차종은 국내 누적 등록 대수 상위를 기록한 현대 아이오닉5와 테슬라 모델3입니다. 평가 분야는 세 가지로 충돌 안전성 60점, 보행자 안전성 20점, 사고 예방 안전성 20점을 합산해 100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 아이오닉5는 총점 92.1점을 받아 1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충돌 안전성과 사고 예방 안전성은 만점에 가까웠지만 보행자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사각지대 감시 장치와 후측방 접근 경고 장치 등 안전장치가 선택 사항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습니다. 테슬라 모델3는 총점 83.3점을 획득해 2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총점은 1등급 수준이지만 보행자 안전성 분야에서 보통 수준으로 평가돼 2등급으로 조정됐습니다. 충돌 안정성 분야는 만점에 가까웠고 사고 예방 안전성과 보행자 안전성이 다소 낮게 평가됐습니다. 특히 보행자 안전성에서는 머리 충격 시험을 진행한 결과 중상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약 2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고 예방 안전성을 보면 비상 자동 제동 장치의 감지 성능이 부족하거나 차로 유지 지원 장치가 곡선 구간에서 차로를 이탈하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국토부는 10월 다른 차종에 대한 2차 결과를 발표하고 최종 결과와 함께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은 차에 대해 올해 신차 안전도 평가 우수차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렌터카 업체에 차를 맡기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14억여 원을 챙긴 3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렌터카 사업에 쓰겠다며 지인 등 15명으로부터 중고차를 넘겨받은 뒤 담보대출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14억 원가량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의 명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금을 준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우리 쌀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정한 쌀의 날인데요. 이제 쌀은 단순히 밥을 짓는 걸 넘어서 요구르트와 과자, 심지어 장난감까지 다양한 가공 제품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점토를 만지며 나만의 작품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이 놀이용 점토는 농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 쌀 품종을 말린 가루와 천연 첨가물 등으로 만들었습니다. 방부제와 같은 화학물질 없이 식재료로만 만들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친환경 점토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점토를 가지고 놀다 보면 입으로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쌀점토의 경우에는 식재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무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 된장에서 분리한 유산균과 농진청에서 육성한 쌀 품종을 혼합해 만든 쌀 요구르트입니다. 식물성 요구르트여서 유제품을 소화하기 어렵거나 채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필수 아미노산 함량도 일반 요구르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메가 대신 우리 쌀로 만든 쌀 맥주와 수입밀이 아닌 쌀 유산 발효물이 첨가된 쌀 과자도 개발돼 상품화되는 등 쌀 활용도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어지는 그런 품종뿐만 아니라 더욱더 다양한 품종이 그런 쌀 유산 발효물의 그런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은 쌀 소비 촉진과 쌀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용도별 쌀 품종과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 언론 개혁이 비로소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통계를 먹인다고 할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이 심층 과학의 범죄 추적 보도, 심층 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저희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자칫하면 정치적인 표현에 대한 어떤 규제로 그 도구로 전환될 수 있다. 이 법이 지금 통과됐으면 예전에 최순실 보도는 할 수가 없었겠구나. 이슈K 시간입니다. 가짜 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야당과 법조계, 언론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부터 시작한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됐습니다. 법안을 둘러싼 내용, 이만재 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 법을 두고 여야가 진통을 겪었는데요.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 핵심이 뭔가요? 네, 정확하게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짜뉴스,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받은 일반 국민들이 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구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론 피해를 받은 국민들에게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야당은 언론 자유의 침해이다. 여당이 언론의 재갈을 물려서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가짜 뉴스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됐죠. 예를 들어서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의 일부 구성원과 채널A 기자가 네. 이렇게 이 연합을 해서 국민 총선의 국면 전환을 꾀하는 그런 보도를 조작하려고 시도했던 일이 있고요. 네. 또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든가 또 기업에서는 중국산 단무지로 만든 만두를 네. 쓰레기 만두라고 이렇게 해서 그 기업 자체가 망하게 되고 또 그 기업인이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네. 과거에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선일보의 성매매 관련 보도에 네. 조국 전 장관과 그 딸 조민양의 일러스트를 게재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 이 국민들의 기본권 네. 또 명예,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현상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좀 구제하는 방안을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법안이 만들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예. 최근 한 연구 보고에서는 이런 가짜뉴스에 의한 사회적인 비용이 연간 30조 원에 이른다. 그리고 또 최근 7월 30일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그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민들의 35.5%만이 반대 의견이고 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의 56.5%가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언론에 대해서 가짜 뉴스나 또 언론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고 언론 개혁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언론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있겠지만 또 반발이 또 있습니다. 쟁점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가짜 뉴스라고 하는 허위 조작 보도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네네. 그리고 또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한 입증 책임 기준이 문제점으로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네. 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이제 그 의도가 우선 중요하죠. 단순한 과실이냐 아니면 기자나 언론이 의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느냐. 그리고 또 형식은 뉴스 형태를 떼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가짜 뉴스의 중요한 정의가 될 것이고요.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 뉴스를 통해서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네. 다시 말하면 돈을 벌려고 또는 정치적 권력을 얻는데 이 뉴스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부분을 누가 입증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현안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인의 경우에는 그런 입증의 책임을 공인 스스로 언론과의 이 소송이 제기됐을 때 책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런 그 피해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그 입증의 책임을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이것이 언론에서 그것을 입증을 해라. 그런 거짓과 의도가 없었다는, 조작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언론이 입증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징벌적 손해배상도 좀 논란인데 손해배상 대상이나 또는 산정의 기준을 좀 세워야 되는데 이 개정안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은 그것에 대한 피해액을 보상하는 게 현재 지금 언론중재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은 이 개정안에서 그 피해액의 5배까지 이 피해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피해액의 최소 기준을 매출액의 0.5
0.01%에서 0.001%로 정한다. 이런 논의들이 법조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실제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그 딸의 그 일러스트 사건의 경우 지금 조선일보에 조국 전 장관이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이 미국에서 조선일보 미국 미주 지사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1,000억 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받아들이는 우리 한국에서의 그 손해배상액이 그 정도 커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이제 주장을 할 경우에 인터넷 기사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제기되는 문제는 이제 기자들의 활발한 취재 보도 활동을 좀 제한할 우려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언론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그러면 부분을 이렇게 인터넷 기사에 차단을 제한한 차단을 요구한 기사라는 표시를 달게 했던 초기 법안을 삭제해서 그건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언론의 취재나 보도 활동을 좀 제한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좀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언론계에서는 물론 뭐 반발하겠지만 전북적 언론단체나 시민단체는 좀 어떤 입장인가요? 전북 지역 언론 단체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 가짜뉴스라든가 또는 언론이 과도하게 상업성, 정치성을 추구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거나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과도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언론개혁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큰 틀에서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디테일 세부적인 그런 항목들로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정말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 언론의 그런 의도나 조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을 특히 시민의 경우 개개인 일반 국민들이 언론하고 이렇게 대립적 관계에서 그것을 증명해내기가 어려우니 그 부분은 이제 언론에서 책임을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부분들 또는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혹시라도 언론의 자유나 권력을 비판하는 그런 언론 기능을 축소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더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언론 개혁을 위해서 큰 틀에서 이 언론 중재법을 개정하는 것은 동의하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예. 이런 개정안이 나온 데는 앞서 이제 배경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 언론이 보여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원인이 될 텐데 가짜 뉴스 양산 그리고 언론 보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정 능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지금 신문 방송 또 잡지 또 좁게는 인터넷 언론까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언론 자유나 사회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SNS 이런 언론 환경이 성숙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그런 틀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 방송사뿐만이 아니라 개인 또 정치인, 기업인 더 나아가서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이 이런 그 글로벌 미디어 그룹들도 언제라도 그런 언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언론 스스로 이
미디어 환경이 변해가는 데 있어서 언론의 책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또 우선 이 단기적으로는 그런 언론의 조작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안에서 스스로 자정해서 수문장 역할, 게이트키핑하는 그런 조직적인 부분들을 더 강화한다거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영하 10도 안팎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며 대기 불안정이 더욱 심해졌는데요. 때문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계속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까지 최고 60mm, 내일 낮부터 밤 사이에는 20에서 8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순간적으로 돌풍이 불고 내일은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이 감돌아도 낮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 군산 21도, 그의 지역은 20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익산 31도, 고창 29도, 그의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남원이 19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에 29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무주와 진안, 장수는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고 해상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계속되겠고 주말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폭염으로 힘겨웠던 이 여름이 지나면 언젠가 또 가을이 불쑥 찾아오겠죠?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소 직원 3명 가운데 1명은 우울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준 의료진들의 우울감, 바람에 쓱 날아가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간도 계절처럼 언젠가 꼭 지나갈 겁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